저희들은 지금도 관세라는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마무시하게 40% 50% 이상 부과가 돼서 네. 물가에 영향을 주고 글로벌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강경하게 나오는 부분들은 일단은 협박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 상대국에게 일단은 혜택을 받아내기 위한 이제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8월 1일 정도까지는 협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어느 정도는 각국이 이제 선물 보따리를 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적정선에서 합의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이번 주부터 제 옆자리가 사실 장우석 부사장 이후에 여기가 무슨 금남구역이 된 것처럼 아무도 제 옆자리에 앉지 않았거든요. 근데 드디어 제 옆자리가 찼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터뷰 오늘부터 저와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의 김도원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의 김도원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아, 3프로는 뭐 자주 나오셨잖아요. 초심으로 좀 네.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마이크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말이 우리 수음이 되게 잘 되는 마이크거든요. 네네. 예,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또 옷 컬러를 하나증권 컬러로 입고 오셨네요. 맞습니다. 네, 좀 어울립니까? 잘 어울립니다. 무슨 유니폼인 줄 알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글로벌 인터뷰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건데요. 하루에 하나씩 우리 김도원 부장께 미션을 지금 마이크가 돌아갔대요. 네. 네. 이렇게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좀 해보세요. 이런 네. 거 정도는 스스로 할 줄 아셔야죠. 손이 많이 가네. 손이 많이 가네. 네. 아이고, 아이고. 이해 안 되나요? 요거 제가 말하는 동안에 뭐 요거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이쪽으로 이렇게. 아, 네. 맞습니다. 당겨서. 알겠습니다. 예,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시네요, 부장님. 맞아요. 예. 네. 자, 됐습니까? 오케이. 예. 조금만 더 당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루에 하나씩 저희가 미션을 드립니다. 이번 주 그리고 오늘 뭐 밤사이 있었던 이슈 중에서 부장님께서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략적으로 또 전략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전략적으로 꼭 체크해야 된다. 우리 김도원 부장의 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 오늘 하루에 하나 가지고 오셨죠? 네, 오늘 하루에 하나는 뭐 첫 시발점이다 보니까 메시지를 갖고 왔습니다. 어떤 메시지요? 시장의 오랜 격언. 네.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관세 얘기 또 뭐 있죠? 그러니까 사실 경기 뭐 침체.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 얘기. 근데 경기 침체 얘기는 주말 사이에 나타났던 미국의 고용 지표가 워낙 경건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 쏙 들어갔고.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겠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내려갔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수면 밑으로 쑥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글쎄요, 뭐 조삼모사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기회도 있지만 또 다른 반대급부에 있는 악재에 대한 우려도 스물스물 올라오기 때문에 시장의 오랜 격언,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오히려 알려지지 않는 악재를 주목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악재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월모부 아까 짝꿍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를.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 그래요? 짝꿍, 저는 이해하는데 우리 MZ 시청자분들은 짝꿍이 뭐야? 막 우리 MZ 별로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럼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코어? 코어. 짝꿍 좋잖아요. 네, 짝꿍 좋습니다. 친근하니 좋습니다. 짝꿍. 예, 우리 시청자분들 20대도 다 알 거예요. 짝꿍이라는 단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요. 사실 우리 김도원 부장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스마트하고 되게 또 재밌고 제가 말재간 있으신 분이거든요. 진짜? 근데 방송만 나오면은 네. 이제 로봇이 된다라는 맞아요. 설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최대한 로봇 아닌 것처럼 인간미 넘치게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하나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인터뷰 함께 할 텐데 오늘 어떤 분 함께 하시죠? 오늘은 저희 직장 상사. 불편하시겠네요. 불편하죠, 오늘. 하지만 이분이 리서치 센터장직을 맡으면서 네. 이 3프로 TV에는 처음 나온다고 합니다. 네, 뭐든지 처음에는 글쎄요, 개봉박도 이런 것처럼 네. 기대감이 좀 있죠. 네.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황승택 센터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여기는 넥타이나 뭐 이런 옷을 줘요? 회사에서? 초록색 이런 거를 주시나요? 아니, 직접 구입하신 거예요? 넥타이는 받았습니다. 아, 그걸 주시는구나. 저는 못 받았습니다. 임원만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더 노력하시길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잘 어울리시네요, 초록 색깔이. 우리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3프로는 처음 방문이시라고. 예전에 제가 네. 애널리스트 할 때
인터넷 게임 담당 애널리스트 네네. 때 이제 몇 번 출연했었고요. 센터장 되고는 첫 처음입니다. 출연. 예, 예. 오늘 기대가 큽니다. 우리 또 센터장님을 이렇게 새벽부터 불러서 이렇게 나오시게 만든 우리 월모부 드디어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센터장님께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으니까 하반기에 우리가 뭘 주목하면서 네. 시장의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센터장님 뭐가 중요할까요? 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주식시장에 더 갈 거냐, 그렇죠. 예? 제일 궁금해요. 조정은 언제 받을 거냐, 네. 가면은 왜 가느냐, 이 변수가 될 토글 포인트는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연준이 결국에는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이 부분들이 주식시장에는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첫 번째 포인트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언제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냐. 네. 네, 언제 하죠? 지금 저희는 뭐 공식적으로는 9월 달하고 12월 달 두 번 정도 이제 금리 인하를 두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6월 달에 FOMC에서 연내 이제 기준금리를 두 번 정도 인하하겠다라고 이제 점도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좀 톤다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는 동결을 했고요. 6월 달에. 지금 뭐 약간 톤다운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연준 의장이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했다라고 3월 달에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 6월 달에는 불확실성은 감소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고조되어 있다라고 그 문구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톤다운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때 이제 성장률도 1.7%에서 1.4%로 하향 조정을 했고 내년에 물가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도표상으로는 올해 두 번 정도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를 한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사실은 지금 뭐 고용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엔 물가가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물가에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큰 변수가 됐던 게 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가의 변동이 결국에는 이제 그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볼 거냐라는 부분들도 시장이 많이 궁금해 하셨었는데요. 일단은 그 유가 같은 경우는 CPI에서 비중이 한 6.5%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휘발유가 한 3.4%인가 3.5%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가에 많이 영향을 주는 팩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다시 또 올라가더니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 6월 26일 이후에 이제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미국의 미국과 이스라엘 대화를 통해서 일단은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휴전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저희가 애초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하겠다라고 막 그 협박을 했었죠. 그렇죠. 예, 예. 그때 이제 유가가 WTI 기준으로 77달러까지 올라갔었고 맞아요. 그때 전망이 이제 100달러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했었는데 네. 휴전 이후에 현재는 한 66달러 내외로 지금 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전쟁이 아니었으면은 오펙 플러스가 증산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증산이 아니라 감산했던 부분들을 회복시키겠다. 4월부터. 그래서 9월에는 완전하게 월 220만 배럴씩 그 생산을 하겠다라고 증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잦아들었기 때문에 이런 증산, 이런 부분들이 유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근데 반면에 또 수요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는 안 좋은 상황에서 증산은 9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네. 그렇게 보면 유가는 앞으로도 하향 안정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이슈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우려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다행이네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관세죠. 관세. 예. 관세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 사실 지금 4월 이후에 4, 5, 6 지나면서 그동안 뭐 제품을 재고를 많이 쌓아둬가지고 그에 따른 관세 영향에 물가가 조금 올라갔을 가능성 혹은 덜 내려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실제로 숫자를 보면은 거의 영향이 없었던 것 아주 같고.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관세에 대해서 3월달, 4월달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협박을 많이 네. 했죠. 그래서 관련된 수입 기업들, 수출 기업들 뭐 뜨끔하면서 재고를 엄청나게 쌓아놨습니다. 맞아요. 예. 그 재고가 소진되는 것이 올 한 7월 정도까지.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알아보면은 그 재고도 거의 바닥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세 부분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 이미 부과된 것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는데 요게 아마 이제 재고가 거의 다 떨어질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그 물가에 영향을 주는 단계가 조만간에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 진검승부는 이제부터다. 뭐 이런 거죠. 그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머릿속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댓글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 옆모습은 젠슨왕 이거 보셨어요 아까? 누가요? 아까 여기 메롱님이 우리 김두원 네. 부장님이요? 아니 아, 황 그래갖고 옆모습은 젠슨 황 이렇게 있어갖고 황씨 같은 저 황씨 황씨입니다. 같은 황씨예요? 엄청 웃었네. 네. 어떻게 그 같은 그 아니죠. 황씨 아니죠? 예. 그 대만 항시하고 한국 항시고 다르죠. 예, 예. 아니 뭐 젠슨왕 약간 느낌이 좀 있긴 하네요. 좀 네. 약간 더 키 크시고 핸섬한 젠슨왕. 감사합니다. 예. 와 좋습니다. 자, 네. 갑자기 맥을 딱 끊어잖아요. 어쨌든 아유, 너무 지금 재밌어갖고. 관세에 대한 진정한 이제 숫자의 반영은 이제 7월 CPI나 PCE 나오는 이제 8월의 데이터를 봐야 한다. 라는 그렇죠. 건데. 예, 그게 이제 뭐 조만간에 이제 6월 CPI가 나오겠죠. 6월 고용은 나왔고 네. CPI가 나오면은 거기서부터 조금씩 보일지 말지는 모르겠는데 7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애초에 이제 저희들은 지금도 관세라는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어마무시하게 40% 50% 이상 부과가 돼서 네. 물가에 영향을 주고 뭐 굉장히 그 글로벌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관세라는 부분들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과도하게 매기지는 않고 지금 이제 강경하게 나오는 부분들은 일단은 협박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이 주변국 그 이제 거래 상대국에게 일단 혜택을 받아내기 위한 이제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뭐 아까 좀 전에 이제 방송에서도 뭐 편지를 날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8월 1일 정도까지는 협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어느 정도는 각국이 이제 선물 보따리를 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적정선에서 뭐 합의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합의된 숫자가 어쨌든 종전보다는 높은 숫자일 그렇죠. 거란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최소 10% 이상은 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냥 러프하게 잡아도 한 4분기쯤 나오는 다양한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 관세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올라갈 텐데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그렇게 두 번씩이나 단행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금리라는 부분들이 뭐 물가도 중요하지만 네. 고용도 중요하고 고용도 요새 데이터는 잘 나와요. 예, 고용은 오히려 또 뭐 어느 정도 좀 데이터가 잘 네. 나왔죠.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용 데이터는 뭐 물론 일회성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뜯어보면은 네. 일회성 요인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고용이 아주 잘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고용이 완만하게 버텨주면서 지금 둔화가 되고 있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 10%라고 한다고 해도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10%가 물가에 다 반영되느냐는 아니고요. 예, 예. 여러 가지 이제 가격 정책이나 뭐 물량, 뭐 수요도 또 줄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많이 못 올리고 네. 대신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업의 수익성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네. 네. 물가는 조금 올라갈지언정 경기에 기업 수익에 상대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금리 인하의 요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관세가 부과됐다고 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를 못 내린다. 이거는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세는 사실 물가 영향이 아닌 성장의 영향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뭐 공급단에서의 물가 상승의 압력이 있지만 수요단에서의 또 하방 압력도 있으니까 그쵸. 관세 이퀄 뭐 물가 상승 항등식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은 또 소비가 근간이 되는 나라인데 이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흐름으로 나타나는 경로에 지금 우리가 놓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뭐 크고 아름다운 법안 네. 비비 오빠법. 7월 3일 날 되고 네, 있잖아요. OBB. 그게 이제 결국에는 돈을 풀기 위한 아. 예, 돈을 풀기 위한 그 정책이고요. 네. 그래서 법안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유동성을 부여해서 예, 시장 유동성을 부여해서 이제 소비를 진작시키고 내수를 살리겠다라는 게 미국과 중국의 이제 비슷한 스탠스입니다. 예, 예. 지금 첫 번째 이제 이슈를 쭉 확인해봤고 이제 두 번째로는 계속 작년 하반기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이 아닌 지역으로의 자금 이동 지금도 어떻게 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뭐 어느 정도는 뭐 계속 나타나고 있다. 국내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 매수가 뭐 상당 부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 그런 흐름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여기는 중요한 것들은
달러 인덱스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의 관건인데 환율 얘기죠 결국에는. 그래서 환율이 지금 달러 약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뭐 110포인트에서 지금 96까지 한 1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 환율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그 이 달러 자산이 외부로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달러 약세가 실질적으로 자금 이동과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예전에 이제 플라자합이라고 있었죠. 1985년 9월 달에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그 수출 경쟁력 회복하고 그다음에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서 일본, 서독, 뭐 프랑스, 영국과 그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를 했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환율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합의 이후에 2년간 한 25에서 40% 정도 절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출은 빠르게 좋아졌고 무역 수지 적자도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조 실업률도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데 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상황이 미국이 수출 손익이 안 좋고 내수도 안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달러 약세와 금리 인하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미국 달러도 결국은 계속 좀 점진적으로 약세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엔 그 환율이 하락하면서 이제 자금은 그 이제 미국 외 시장으로 네. 어느 정도 좀 유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 2018년도에 이제 관세 전쟁을 할 때 이 중국 같은 경우는 평가 전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안화를 떨어뜨렸죠. 임의로 떨어뜨려서 내수를 좀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네. 수출은 잘 되는데 결국에는 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면서 내수 회복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도 왜 중국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원달러 환율이 위안화 달러 환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안화의 환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스탠스는 돈을 풀어서 내수를 진작시킨다라는 부분이고요. 위안화를 과거처럼 인위적으로 절하시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위안화 같은 경우도 버텨준다는 얘기고요. 강세로 버텨주겠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원화 같은 경우도 강세 기조가 좀 유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좀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실질 그 실효 환율 기준으로 봐도 달러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점진적으로 좀 현실화되면서 네. 달 환율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둔화되지 않을까, 약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약세의 그 폭은 우리 센터장님 어느 정도로 하반기까지 보고 저희가 지금 뭐 평균 환율은 의미가 없고 지금 연말까지 보면 1,300원대 초반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초반까지 예, 예. 지금 공격적으로 중반인데 낮아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경기나 빠르게 뭐 급하강이 아니고 그렇진 서서히 않습니다. 예, 예.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에 저희 주식시장 관련된 데이터들을 보면은 전월 대비해서 환율이 떨어지면은 외국인 자금이 평균 한 8천억 정도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은 전월 대비해서 환율이 한 10원 이상 떨어지면은 한 1조 정도가 들어왔고요. 네. 한 20원 정도가 이상이 떨어지면은 한 1.1조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평균이 있군요. 예, 그 과거의 데이터를 네. 저희가 그 평균을 내보면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면은 주식시장으로 돈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환율이 떨어지면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환차선을 또 우려하실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자금 중에 일부도 뭐 조금은 또 다시 이제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한 2년에 걸쳐서 네. 외국으로 그러니까 미국에 나갔던 서학개미 자금이 1,000조 원. 천조. 네, 그 중에 뭐 한 10%만 다시 한번 회귀해도 네, 100조 원이라는 유동성이 열려 있다. 근데 뭐 이런 거죠.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는 좋긴 한데 이제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달가운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긴 한데요. 뭐 미국 주식 시장의 규모를 감안을 하면 크게 뭐, 예. 그렇게 이렇게 의미가 자금이 이탈해서 지수가 네. 빠질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요거는 이제 우리 국장 투자를 병행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네. 근데 디스카운트 완화가 된 부분이 주식 시장에 지금 3,000포인트 넘어선 가운데 이게 얼마나 반영됐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직까지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시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던 한마디가 있어요. 제가. 어떤 얘기요? 앞으로는 자산 증식의 방법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바꾸겠다. 근데 그게 쉽게 예. 빨리 바뀔 수 그것만 있을까요? 뭐 만약에 잘 된다면 굉장히 그 올해 길이길이 이제 그렇죠. 기록될 수 업적이 있는 적죠. 업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지금 이제 뭐 상법 통과됐고 상법 통과됐고 아직 실효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적용상에 그리고 특히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액션이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아직까지는 얘기만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선반영을 좀 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액션이 배당이 늘어나고 뭐 그다음에 이 상법 개정안이 이제 발효가 되고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식 주가 지수에 반영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가 과연 얼마나 외국인 자금을 끌어오게 될지도 관건이 될 텐데 지금 조금씩 계속 들어오곤 있는데 또 우리 항상 뭐 이웃 나라로 불리는 일본하고 또 비교해 보면은 절반 수준도 안 되더라고요. 뭐 일본 시장이 또 상대적으로 크긴 하고요.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지수 같은 경우가 보면은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보면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 이제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한 11% 정도 됩니다. 그리고 PER은 20배 정도 되고요. 저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8%, PER은 10배 정도 돼서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만약에 이제 똑같은 레벨의 그 디스카운트 를 받는다라고 감안을 하면은 약 한 45% 정도 지수 상승 요인이 있는 거죠. 예.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성향이 높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배당 성향이 일본 같은 경우 작년 기준으로 38%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7% 정도 됩니다. 네. 결국에는 정부에서 지금 강요보다 이제 정부에서 권장하는 부분들이 이런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그 주주들에게 좀 그 골고루 이제 혜택이 가게끔 만들어서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또 미국 시장하고 밸류에이션 격차는 뭐 PR 기준으로는 2배 이상 나고 있고 지금 뭐 PBR 기준으로는 거의 뭐 맥스 한 5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그 상법 개정이라든지 배당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효가 되면은 분명히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번 정부가 한국의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너무 편중돼 있어서 이거를 리밸런싱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뭐 부동산을 죽여서 주가를 띄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전반적인 사이즈가 커지는 것에 좀 더 방점이 있다라는 게 시장 자체가 커진다. 그렇죠. 네,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것에 좀 더 방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저희 센서 형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한 2, 3년 동안 우리 국내 시장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오랜 수건처럼 된 MSCI 이건 언제 되느냐 상법까지 개정됐는데 불가됐잖아요. 네. 그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내년 저희도 사실은 뭐 한 2년 전에 저희들이 리서치 센터에서 내년 정도면은 MSCI 편입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 됐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작년에 이제 MSCI 편입 안 된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법 개정이나 뭐 배당 정책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편입에 대한 기대치는 높일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언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지금 이전보다? 우리나라 시장 여건이 가능성이 좀 그리고 높아졌다. 이제 뭐 만약에 MSCI 선진국 지수 이런 데 편입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자금이 들어오기 그쵸,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 그 국내 시장의 르레이팅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반기 주목할 만한 이슈는 이제 기업의 실적인데 앞서서 저희 그 박종훈 팀장의 자료를 보니까 실제 S&P 500 지수는 이렇게 우상향하는데 EPS 증가율은 계속 이렇게 눕고 이 괴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절대적인 수치를 보면은 미국 기업 실적 괜찮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올라갔죠. 네. 예, 꾸준히 올라갔고 실적이 계속적으로 그 증가를 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돌이켜 보면은 미국 시장은 항상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랐던 이유가 기업들의 이제 이익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 지수가 계속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 S&P 500
지수 기준으로 편입 기업들의 EPS가 올해 한 12% 정도 증가를 할 걸로 보고 있고 12%.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년 대비해서 순이익이 한 24%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는 큰 걸림돌은 안 되겠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하향 조정 여부가 되는 거죠. 지금 그게 약간 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시장이 워낙에 많이 그러니까 올랐다 이제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그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관세가 네. 과연 이제 실적에 반영돼 있느냐. 아직은 덜 반영돼 있죠.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관세의 레벨에 대한 불확실성도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이제 그 실적을 추정하는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 풀리 그거를 반영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관세가 발효가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좀 반영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일단은 좀 그 시장의 조정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세가 뭐 4월 2일 날 해방의 날을 천명한 이후에 계속해서 유예되다 보니까 애널리스트 추정치도 네. 아직 관세가 매겨지지 않는데 그쵸. 이것을 풀리 반영하기가 참 어려웠던 순간이거든요. 네. 근데 진짜 이번 달, 다음 달에 부과된다면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보통 이제 전략가 입장에서 그렇게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안 좋은 쪽을 더 크게 반영하세요? 좋은 쪽을 더 반영하세요? 네. 이럴 때 시나리오를 쓰는 겁니다. 아,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렇죠. 중간 네. 이렇게 그러면서 해서 나는 선택을 뭐를 해라. 좀 더 무게감 있게 본다. 어디에 무게를 두셨었어요? 저야 뭐 항상 긍정적으로 보죠. 근데 그 때가 나쁘지 않은 게요. 때가.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이 네. 그때가 타이밍이 아니죠? 나쁘지 않은 게 일단은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체력이 좀 소진이 됐죠. 그래서 체력을 비축할 시간이 필요해요. 네. 저희가. 그런데 이제 그 이번 이제 7월부터 시작되는 이제 실적 시즌에 이제 그 어닝 추정치를 이제 그 조정을 하면서 네.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을 좀 자연스럽게 거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재상승에 대한 에너지를 좀 축적하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점을 한번 보면은 그 다음에는 반영을 한번 시켜놓고 조정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상향 조정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타이밍상으로 이렇게 나쁘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모로 뭐 국장도 그렇고 미장도 그렇고 이제 올라오고 나서 뭔가 그 기간 조정에 대한 빌미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실적과 또 관세에 영향을 받는 그 향후의 실적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에 노출되면서 출렁출렁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당분간 있겠네요. 그렇죠. 한 7월 정도부터 실적 시즌부터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나온 실적과 네. 앞으로 나올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반영을 하게 되는 타이밍인데 8월까지 네. 이제 그 시점에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조정이 있을 걸로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조정폭이 얼마나 될 거냐라는 부분들은 뭐 예측하기 좀 쉽지는 않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향후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조정은 한 5% 정도 조정이 있었고요. 5%.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앞으로 경기도 망가지고 저기 수출입 손익도 안 좋고 뭐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이 이렇게 중첩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 10%까지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네. 근데 이제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은 뭐 10%보다는 5% 레벨에 더 가깝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거보다 장애 체력이 있다면 그거보다 더 적게 조정을 마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의 이견도 약간 분분한데 너무나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미국은 뭐 사상 최고치를 여전히 경신하고 있지만 네. 뭔가 조정이 나올 것 같다. 근데 그런 것을 시장은 이유를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하나증권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만약 있더라도 얕은 조정. 얕은 조정. 네, 한 5% 정도 내외의 조정이기 때문에 네. 이번 조정 이유가 되게 궁금할 텐데. 이유. 네. 이유는 아무래도 알려진 악재일 가능성이 크고 관세 그러면 등?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추세에는 크게 우상향에는 뭐 변함이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좀 길게 펀더멘탈의 손상이 없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늘 성장하는 기업은 귀하다. 국내 같은 경우는 뭐 그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재, 네. 우리가 조선방산기계, 뭐 여기 플러스 원전, 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사실은 내년까지 이익 성장이 좋습니다. 오. 그래서 이런 기업, 이런 것들은 중심으로 해서 네. 이제 주도주로 해서
뭐 일단은 체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항상 지금 조방원 해가지고 지주사, 금융사, 뭐 이제 조선방산 원전까지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도 실적까지 우상향인데 이게 또 다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부담감은. 근데 실질적으로 뭐 그 계속 뉴스 플로우가 네. 뭐 여기서 딱 끊어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수주 계속 계속 수주가 나오고 뭐 뉴스 플로우가 긍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실적은 개선이 되고 그러면은 최심리가 센티가 이어지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럼 미국 쪽에서는 AI인가요? 미국은 뭐 요즘에 사실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자본재라든지 네. 예, 뭐 테크 쪽은 계속 좋습니다. 요즘에 커뮤니케이션 섹터라든지 반도체 네. 뭐 이런 섹터들은 실적을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예. 그만큼 거기 물론 이제 AI가 큰 역할도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 감안을 하면은 뭐 실질적으로 그 커뮤니케이션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뭐 구글이라든지 실제 꺾인 적이 없어요.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실적이.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또 심지어 상향 조정까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뭐 AI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예. 근데 관련된 사실은 뭐 AI 양자 컴퓨팅 등등등 뭐 많은 관련 기업들의 주가 자체는 많이 올랐다고 해도 실적이 받쳐주면서 또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지금까지 좋게 봤던 저희 이제 그 이재만 스트래티지스트가 하는 얘기가 네. 상승장에서 주도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간이 명관.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 시장 끌고 왔던 애들이 네. 끌고 왔던 업종 종목들이 계속해서 시장 끌고 갈 가능성이 일단은 크다. 거기서 이제 그 외에 이제 좀 뭐 스몰캡에서 네네. 우리가 좀 픽해서 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덜 오른 종목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한국장이든 미국장이든 이 덜 올란 종목의 순서가 좀 올 거야라고 네. 생각해서 이제 포트를 나는 조금 덜 오른 종목으로 수익률을 더 많이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네. 구간이 명관이다. 아 근데 되게 그 좋은 얘기를 잊지 말아야겠네요.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게 사실 이 조정의 기간이 얼마나 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네, 여름 이후로까지 또 갈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정의 폭은 얕을 것 같은데 네. 그 지리한 기간이 오래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얘기가 이제 키 맞추기인데 네. 네, 수급이 비어 있는 종목을 키 맞추기로 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래서 대세적으로 보면 주도주는 잘 바뀌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럼 이럴 때는 포트 비중을 좀 이렇게 기존 주도주 아닌 거 한 30-40%, 네. 주도주인 거 60%뭐 이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네, 챗 GPT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반기 주목해 볼 만한 이슈. 그레이 라이노의 등장, 인플레이션 이야기 좀 해볼까요? 회색꽃 불소죠. 네. 그죠? 그레이 라이노 찾아보니까 블랙스완의 반대말로 돼 근데 있더라고요. 맨날 등장한다 그러더니 등장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이 부분은 뭐 그레이 라이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이게 현실화 될 거냐라고 보면은 뭐 현실화 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내용인 즉슨 유동성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숫자적으로 보면은 유동성 총량이 111조 달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GDP가 94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대한 유동성이 풀려 있고 이런 부분들은 미국도 그렇지만 그 올해 상반기에 중국, 독일 이런 데들이 이제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동성 증가에 큰 영향을 줬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하반기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시장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그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원 빅 뷰티풀 빌 오빠법. 예. 오빠법이라고 하죠. 쉽게. 예. 요게 이제 맥스 한 3.3에서 4.5달러 정도까지 유동성을 늘리는 법안입니다. 재정 지출을 늘리는 법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이제 GDP가 뭐 최대 1.2%까지 증가할 것이다. 미국. 이제 요 법안으로 인해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유동성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부분들도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요 그 유동성을 길게 가져가서 그 물가에 반영을 시키면은 시장에 충격을 안 주면서 이 정책적으로 조절을 하면서 이제 소화를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인플레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물가가 팍팍 뛰게 되면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굉장히 뭐 주식시장이나 뭐 여러 가지 여러모로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경색이 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근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자체는 요 유동성이 풍부했다라는 부분들이 현재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분명히 부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인플레라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계속 염두에 두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바로 코앞에 지금 시장의 고점이다 보니까 한국도 미국도 좀 불안감이 있기는 한데 또 더 멀리 보면은 한 단계 또 레벨업을 언젠가는 할 건데 그 언젠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참여자분들은 예. 이거를 빼야 되나 들고 있어야 예. 되나. 뭐 사실은 뭐 그 대장주들 같은 경우는 네. 뭐 굳이 예, 대장주는 한 번 대장주는 앞으로도 대장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장주 비중이 크다면 굳이 뭐 그 개인 포트 조정을 크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그 대장주 비중을 들고 가면서 내가 갖고 있던 그 조정폭이 크지 않다면 들고 가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 잘하셨잖아요. 또 작은 종목들 또 새롭게 갈 수 있는 네. 종목들에 대한 공부. 네.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있죠. 뭐 인공지능, 스테이블 코인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IT 소형주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바이오도 실적은 일단 개선된다고 돼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한번 훑어보고 공부하는 기간이 될 수도 있다. 조정 기간이 그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타이밍이 매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는 사실 항등식이 아니고 특히 주가의 이 역학적인 함수는 산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동성을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이 와서 주가가 내려갈 것 같지만 사실 그 중간에는 우리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 심리는 최근에 나오는 이제 물가 지표들이 한 2, 3개월 정도 올라가면 아 이제 진짜 인플레이션이 오겠구나라고 해서 바짝 우리가 움츠러지겠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인플레이션이 폭이 크지 않으면 아 여전히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심리가 매우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 전체 미국, 한국 주식 투자 참여자분들은 열정이 좀 넘쳐요. 뭐 하나 잡아서 이번이 정말 기회다. 난 가지고 가야겠다. 근데 여름에는 그래도 그걸 좀 한 템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좀 바라봐야 될 시기는 맞네요. 예, 맞습니다. 예, 너무 일단은 공격적으로 투자. 지금 오를 수도 있죠. 네, 근데 네. 이제 지금까지 어느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과거에 이제 유명했던 기업들, 뭐 이제 제가 옛날에 담당했던 뭐 네이버라든지 네. 뭐 NC소프트라든지 과거에 이제 한창 날렸던 종목들 네, 있잖아요. 네. 소위 그런 기업들 주가 차트를 보면은 물론 이제 이렇게 오랜 기간 올라갔지만 그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안 쉬는 적이 없어요. 예, 모든 기업들의 그래프를 보면은 가다가 좀 쉬었다가 올라가고 쉬었다 올라가고 그렇고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구글 그래프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래프를 보면은 어느 정도 쉬는 구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간의 차이고 시점의 차이일 뿐이지 분명히 쉬는 구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기업들이 그러니 지수도 당연히 같은 그림을 그리겠죠. 예, 대장주들이 그렇게 간다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이제 그 조정이 오는 국면에서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겠죠. 실제로 이제 조정이 얼마나 갈 것인가, 조정폭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면 이 조정폭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관세냐, 뭐 실적 하향 조정이냐, 뭐 이런 부분들. 그럼 언제까지 하향 조정을 할 거냐, 이런 것들 이제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그러면 이후에 어느 종목들이 어느 섹터가 또 이제 그 실적이 좋아질 것이냐. 그러고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는 언제 좋아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관세가 결국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이제 여름부터 시작된 하반기에 시장에 이런 조정이 좀 나타날 때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관세가 결국 기업의 실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그냥 다 시장에서는 빌미가 돼서 작용을 하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기업의 실적이 꺾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관세가 단기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다시 뭐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로 봐야 하는지. 일단은 뭐 그거는 업종마다 다르고요. 그쵸. 업종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소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관세를 소화하는 과정. 그 기간이 필요하겠죠? 기간이 또 필요하고 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실적은 하향 조정되지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좀 그 이
이 산업별 시장이 기업마다. 적응하는 그런 타이밍 동안 이제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이제 본연의 경쟁력으로 많이 갈 거냐, 네. 많이 올라갈 거냐, 아니면 완만하게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따지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적응 기간, 학습 효과. 그러니까 관세율 상승폭이 크면 그만큼 적응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게 상승폭이 스테이블하게 완만하면 조정 기간은 또 짧을 수 적응 기간은 짧을 수 그 있다. 실제로 근데 뭐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요. 사실은 뭐 저희 애널리스트들 섹터별로 자기 것만 보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게 뭐 예를 들어서 철강 같은 경우도 관세 맞아도 또 수급 이슈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관세해도 우리밖에 팔 사람이 없어. 이러면은 가격에 전가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기업 이익에 또 영향을 덜 주게 되겠죠. 예,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무조건 관세가 막 매겨져서 실적이 그만큼 꺼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게 사실 4월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양한 리서치 센터와 애널리스트 분들이 분명히 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이번에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네. V자형 반등 이야기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근데 V자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한 치 앞을 사실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 시장이 관세 영향으로 과연 조정을 받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안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코로나 이후로 네. 중장기 전망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그때 뭔가 크게 변화가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다른 네. 세상을 살고 있어서 네, 네. 그때 이제 과거에 있는 풀린 유동성 네. 뭐 등등등 그거에 따른 인플레 뭐 이런 것들이 그 뒤에 영향을 계속 주고 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는 정말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네.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정답은 단기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매일매일 아침에 뭐 그쵸. 이런 3프로 채널 보면서 봐야죠. 공부하고 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네. 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를 과거에 얼마나 우리가 궁금해 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즘에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을까? 매일매일 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시절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은 굉장히 촘촘하게 우리가 그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뉴스플로우를 점검하고 기업을 분석하는 때가 왔다. 이게 덮어놓고 미국 시장은 우상향이다 이런 생각이 많은 분들에게 쫙 퍼지면서 그냥 뭐 지수 인덱스 관련한 ETF 사가지고 덮어놓고 나는 그냥 쭉 투자할 거야 이런 분들이 한 2, 3년 사이에 많이 늘었어요. 그 2, 3년 사이에 그래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이 원래 실 접속자 수가 한 2만 3천 명이 되셨는데 한 8천 분이 그런 생각으로 떠나셨거든요. 그런 분도 오셔야겠네요. 여러분 소문 내주세요. 이제 매일매일 시장 이슈 보지 않으면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이제 시청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서는 시대가 다시 옵니다. 네, 뭐 임하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아, 네, 중요하답니다. 예, 네.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황스택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못하신 아쉬운 말씀 있으시다면? 지금 뭐 저희 리서치 센터들이 특히 네. 이제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센터를 운영할 거냐라고 보면은 과거에는 사실은 그 개인 고객들이 리서치 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가 높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예.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관 중심의 서비스를 하다 보니 이제 개인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가 어느 정도는 조금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는 시장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고객들이 시장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기업들의 기업 업종의 주가를 좌우하는 시대가 왔고요. 네. 그래서 따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스탠스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그 WM 개인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좀 공격적으로 좀 그 할 계획을 더 많이 가지고 자료도 내놓으시고. 제가 이제 3프로 같은 이런 채널에 나와서 이제 네. 고객과 소통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이런 액션들을 앞으로도 더 네. 열심히 하고 개인 고객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제 세미나라든지 많이 하실 건가요? 그다음에 MTS를 통한 여러 가지 이제 소통, 자료도. 자료 소통, 개인 고객들을 위한 소통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힘을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은 최근에 이제 개인 고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뭐 AI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아직까지는 시장이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종목적으로 이제 분석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레포트 분석 이런 부분들을 좀 본격적으로 하면서 개인 고객들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열심히 우리 하겠습니다. 센 소장님이 더 많이 바빠지시겠고 우리 또 하우스에 계시는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야근을 많이 하시겠네요. 예. 네, 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뭐 이 종종 나와주실 건데 네. 얼마나 자주 나와주실 건가요? 그 약속을 지키시려면 뭔가 부르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막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신뢰감은 책임지는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부르면 나온다. 우리 그쵸. 황 센터장님께서는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센터장님 나올 날 아닌데 아 그분 나오셔서 빨리 이거 거시적인 전략 한번 짜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댓글 하나만 있어도 저희는 바로 예, 센터장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황승택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